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욱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동네에서 미용실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고 예약 손님만 받는 형태로 바꾸었어요. 반쯤 은퇴한 셈이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조용하고 착하다고 말해요. 미용실에서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는 걸 잘한다고요. 실제로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 집안에서 그것도 아버지 재혼 문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어요. 엄마는 아프지 않고 가셨죠. 밤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 엄마가 차가워진 걸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눈물도 안 나셨대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죠. 저는 그게 더 걱정됐습니다. 울기라도 하면 좀 풀릴 텐데 아무 말도 없으셨거든요. 그 뒤로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버지 집에 들렀어요. 반찬도 갖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아버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그릇도 하나만 있고 설거지도 안 된 채 그대로 쌓여 있고요. 아빠, 밥은 좀 드시고 다녀? 음, 먹지 뭐. 그렇게 대답하시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면 제가 가져다 드린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소주를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호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은 몰랐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 잘 아니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보다 16살이나 더 많으세요. 78이란 나이에 혼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어요. 시내버스 기사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셨죠. 그러면서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고 결혼할 때도 조금이나마 보태주셨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작은 다가구 주택 한 채를 사셨습니다. 1층에 직접 사시고 2층과 3층은 월세를 놓으셨죠. 그렇게 받는 월세로 생활하시는 겁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신 거죠.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게 됐을 때도 아버지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비록 자주는 못 뵙더라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됐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가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경로당에도 자주 다니셨는데 요새는 안 가셨어요. 동네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셨고요.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셨습니다. 아빠, 경로당이라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 가봤자 재미없어. 그냥 집이 편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외롭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일도 있고 제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수저를 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호가, 나 장가 가도 되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에? 아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가, 재혼 말이다. 아버지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오율이라고 하는데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8에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요? 그것도 복지관에서 만난 여자랑? 아빠, 그분은 몇 살이신데요? 54이라고 했나? 54세.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상하다. 너무 젊은 거 아닌가? 혹시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빠가 외로워하시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이 드는 걸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신 거 맞아요? 3년 동안 혼자 살아봤다. 이제 남은 세월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구나. 아버지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입에서 반대하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면 저도 축하해 드릴게요. 아버지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렘도 있었지만 불안도 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질투도 느껴졌어요. 내가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버지 챙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아버지를 가져간다는 느낌. 그런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인호가, 이번 주 일요일에 유리 씨 만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재혼상들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일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카페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장소였어요. 유리 씨가 거기가 조용하고 좋다고 했다면서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 자리에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를 잘한 느낌이었죠. 54이라고 했는데 겉보기엔 40대 후반처럼 보였거든요. 어머, 어르신 따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부드러웠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은 아니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인옥이라고 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미용실 하신다고. 손님들한테 인기 많으시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오래 한 거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왠지 들떠 계셨어요. 유리 옆에 바짝 붙어 앉으시더니 계속 웃으셨죠.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따님, 커피 뭐 드실까요? 제가 살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유리는 웃으며 카운터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때? 괜찮지? 네, 좋아 보이시네요. 솔직히 그 순간까지는 나쁜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는 커피를 가져와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복지관에서 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야기, 요가 강사로 일하는 이야기,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등등. 그러다 유리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어머님 사진이죠? 어르신한테 받았어요.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생 한 분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따님까지 잘 키우시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요, 어머님을 대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어르신이 외롭지 않게 옆에서 함께 있어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 진심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질투일까요? 아니면 경계심일까요? 그날 만남은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헤어질 무렵 유리가 말했죠. 따님, 걱정 마세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알아가시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분 같아요, 아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호가 내일 시간 되니? 유리 씨가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대.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저는 반찬을 싸들고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유리는 이미 와 있었죠. 거실에서 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니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따님 오셨어요? 네, 반찬 좀 가져왔어요. 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리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이 집 어르신 명이 맞죠? 네, 그렇죠. 다가구라고 들었는데 월세는 잘 나오나요? 갑자기 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셨죠. 2층이랑 3층에서 매달 들어오지. 크진 않아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럼 좋겠네요. 노후가 든든하시겠어요. 유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눈빛이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었는데 식사 중에 유리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등기부등본 같은 거 따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뭔데? 집 서류요. 요즘 황혼제오는 다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저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따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도 나중에 나몰라라 당하기 싫어서요. 요즘은 다 법대로 반반씩 하잖아요? 배우자 권리는 있으니까요. 법대로 반반?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인호가, 그게 그런 거냐? 나중에 제가 천천히 알아볼게요, 아빠.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법대로 반반? 배우자 권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인호가, 유리 씨가 보험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보험요? 내 보험 수익자 말이야. 지금 네 이름으로 돼 있잖니. 근데 유리 씨 말이 재혼하면 배우자 앞으로 일부는 바꿔야 한단다. 아빠, 그건 나중에. 아니, 유리 씨 말도 일리가 있어. 법대로 하는 게 맞다잖아. 너도 반은 받고 유리도 반 받고.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 그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호가, 그렇게 말하지 마. 유리 씨는 그냥 투명하게 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말썽 안 생기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님이 유리 편이 되어 있었죠. 그 뒤로 한 달 동안 유리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 명의 일부를 본인 앞으로 해달라는 이야기, 보험 수익자를 바꾸자는 이야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자는 이야기. 아버지는 점점 유리 말에 설득당하셨고 저는 점점 욕심 많은 딸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호가, 어차피 반은 네 거야. 나 죽으면 너한테 다 가게 돼 있잖아. 근데 유리도 살아야지. 나랑 같이 살면서 나를 돌봐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건가? 아빠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아빠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미용실에 단골 손님 김말자가 들어왔어요. 말자는 단골이며 제 중학교 동창이자 구청에서 30년 동안 일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여전히 동주민센터에서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말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야, 요즘 황혼 재혼하면 진짜 재산을 반반씩 나눠야 돼? 말자는 제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재혼, 유리의 계속되는 재산 이야기, 아버지가 점점 설득당하는 것 같다는 불안감. 말자는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호가, 뭔가 이상해. 정상적인 재혼이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 안 해. 특히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그치? 나도 그게 계속 신경 쓰였어. 그 사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이랑 나이 아니? 이름은 오일이고 나이는 54이야. 말자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요즘 사기 지원도 너무 많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말자가 알아보겠다고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미용실 일을 했어요. 손님들 머리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사기 재혼. 말자가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다 화요일 오후 손님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용실 문을 닫고 아버지 집에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고 갔어요. 미리 전화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아버진 언제든 집에 계시니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였어요.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의 별 모양 장식이 달린 아이 신발이었어요. 손님이 왔나?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여셨어요. 인호가 오늘 온다고 했었나? 아니요, 그냥 김치 좀 가져왔어요. 손님 오셨어요? 유리 씨가 왔어. 현관을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학원비는 언제 줘? 선생님이 지난달 것도 안 냈다고 했어.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엄마? 그 순간 유리의 목소리가 낮고 급하게 들렸어요. 조용해.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 같은 옷을 입고 학교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죠. 유리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따님 오셨어요? 네. 저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유리가 아이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왔죠.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유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깜짝이야. 미리 말씀 좀 하고 오시지. 갑자기 들러서 죄송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누구예요? 아, 조카예요. 먼 친척인데 잠깐 맡아주는 중이에요. 조카요? 네, 친구 딸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바빠서 제가 요즘 좀 봐주고 있어요.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이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학원비는 언제 줘? 엄마. 그 아이는 분명히 엄마라고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나 지금 아버지 댁에 갔다 왔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 댁에 초등학생 여자애가 있더라고. 그 애가 유리 씨한테 엄마라고 불렀어. 전화 너머로 말자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근데 유리 씨는 조카라고 둘러대더라고. 친구 딸이라고. 인호가 그거 이상해.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좀 더 확인해 볼게. 부탁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정말 조카일까? 아니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얼굴, 유리의 당황한 표정, 엄마라는 단어.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인호가 저번에 본 아이 말이야. 네, 아빠. 유리 씨가 설명을 해줬어. 친구 딸이 맞대. 부모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맡긴 거라는데 곧 데려갈 거래. 그렇군요.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빠. 다행이다. 유리 씨가 네가 오해할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님이 유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에 말자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인호가 앉아봐. 말자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고 말자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오일이 주민등록 초본이야. A4 용지 몇 장이었습니다.
말자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봐. 지난 10년 동안 오유리는 최동국이라는 남자랑 계속 한 세대로 묶여 있었어. 세대원? 같이 산다는 거지. 주소만 몇 번 옮겼을 뿐이야. 말자는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초등학교 전입 기록이야. 내가 학교 행정실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봤어.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지안, 여, 2015년생, 보호자, 최동국, 오유리.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아이 이름이야. 최지안.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보호자가 최동국이랑 오유리야. 말자야.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은 남편이랑 아이를 숨기고 내 아버지한테 혼자라고 거짓말하고 재산 이야기만 계속 꺼냈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야 할까? 지금은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증거? 이 정도는 아버님을 설득하기 어려워. 유리가 또 둘러댈 수도 있고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돼. 어떻게? 말자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자. 그리고 법무사한테 맡겨서 최동국이랑 오유리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거지. 필요하면 사실혼 관계 증명까지. 그게 가능하겠니? 가능해.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이런 사건 많이 다뤘고 내일 같이 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오유리, 최동국, 최지안. 이 이름들이 제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어.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아버지가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 이번엔 내가 아버지를 지켜줘야 돼. 다음 날 저는 말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의 6층이었죠. 말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 손엔 말자가 준비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긴장되니? 조금. 괜찮아. 이 변호사님, 나랑 구청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야. 민원 처리하다가 만난 케이스도 많이 받고 정말 믿을만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계셨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말자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말자가 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 친구예요. 아버지 재혼권으로 상담받고 싶다고 해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말씀해 보시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78의 아버지가 54세 여성과 재혼을 준비 중이라는 것, 유리가 계속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발견한 사실혼 남편과 아이의 존재까지. 변호사는 제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놨죠. 이게 말자가 조사해준 서류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 원인 시도로 보입니다.
정말요? 네. 사실혼 관계와 자녀를 고의로 숨기고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정황이 뚜렷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혼인 취소 소송 준비를 해야 돼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지금 막는 게 최선이에요. 혼인신고 전인데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예방 차원이죠. 만약 오유리 씨가 먼저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아, 두 번째론 부동산과 예금에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요. 오유리 씨가 아버님을 설득해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인출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미 사기혼인 정황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뭔데요? 최동국이라는 남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오유리 씨와 어떤 관계인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법무사 통해서 조사하면 돼요. 통신 기록까진 못 보지만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공과금이 누구 명의인지, 자녀 학교 서류에 누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지 등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말자가 제 팔을 잡아줬죠. 괜찮아? 그냥 실감이 안 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인호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건 너의 아버지를 지키는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언제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 당장 말하면 아버지는 믿지 않으실 게 분명했어요. 증거가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며칠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다시 말자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몇 장을 건네주며 설명을 시작했죠. 최동국과 오유리는 현재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입니다. 전기, 수도요금은 최동국 명의로 나가고 있고요. 그럼 지금도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 최지안의 학교 서류에도 두 사람이 공동 보호자로 등록돼 있고요. 법무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최동국 명의로 된 대출 기록도 있어요. 작년에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인이 오일이에요. 보증인이요? 네. 사실혼 관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도 최동국이랑 부부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지한텐 혼자라고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어요. 민원이요? 네. 5년 전 다른 지역에서요. 70대 노인과 교제하다가 돈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소까지는 안 갔지만 민원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여러 번 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패턴이 유사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요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식으로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한 거구나. 그날 저녁 저는 말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변호사님이 다음 주에 혼인 취소 소송이랑 가처분 신청 준비 다 해주신대. 그럼 아버님한텐 언제 말하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말 못하겠어. 아버지가 충격받으실까봐. 인호가 그 마음 이해해. 근데 너무 늦으면 안 돼. 오유리가 먼저 혼인신고를 해버리거나 재산을 이전해버리면 손 쓸 방도가 없어. 알겠어. 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옥 씨,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혼인 취소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유리 씨가 최근에 법무법인 상담 예약을 했더라고요. 네? 법무법인이요? 네. 아마 유언장이나 재산 분할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려는 것 같아요.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될 때였어요.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돼. 아버지가 날 미워하더라도. 저는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빠,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그래, 와라. 저녁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 댁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동 내역, 학교 기록, 대출 보증 서류, 과거 민원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진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밥 먹자. 아빠, 식사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유리 씨에 대해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인호가, 너 아직도... 아빠, 들어보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사실혼 남편 최동국의 존재, 10년 넘게 함께 동거한 기록, 초등학교 4학년 딸 최지안, 그리고 5년 전 다른 노인에게 접근했던 민원 기록까지. 아버지는 서류를 보자 그제서야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네, 아빠.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럼 유리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아버지는 주저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친정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아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외롭다고. 누가 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혼인 취소 소송이랑 가처분 신청 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다음 주 화요일에 법무법인에서 만나요. 아버님 재산 정리 상담받기로 했거든요. 같이 오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갈게요. 그리고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혹시 최동국 연락처 알 수 있니? 왜? 그 사람도 당일에 데려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화요일 오후 법무법인 회의실. 유리는 아버지를 데리고 와 있었죠. 아버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유리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따님도 오셨네요. 좋아요. 오늘 다 투명하게 법대로 정리하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법대로요. 좋아요.
유리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우자로서 정당한 목만 받고 싶어요. 집도 반, 예금도 반. 법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진짜 법대로 해볼까요?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동 내역, 최지한 학교 기록, 최동국 대출 보증 서류, 과거 민원 기록,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오유리 씨 초본이에요. 최동국 씨와 10년 넘게 사실혼으로 동거하면서 딸까지 두셨네요. 그런 상태로 우리 아버지한텐 혼자라고 하셨죠.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말자가 한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죠. 최동국이었습니다. 동국의 얼굴을 본 유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오유리 씨, 이미 혼인 취소 소장과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어떤 합의를 보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될 거예요. 저는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신 거 제가 그대로 해드렸어요. 몇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 취소 인용, 유리에게 위자료 일부 지급 명령, 아버지의 재산은 한 푼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인호가 미안하다. 너 아니었으면. 아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진짜 네가 내 보호자구나.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제 집과 당신 집을 오가며 지내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장기도 두시고 옛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세요. 재혼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효도란 부모의 선택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부모를 대신해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 누군가의 철저한 계산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